올해 지금 임대차 3법이 4년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세가가 오르는 게 임대차 3법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2년 차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전세 만기를 됐던 사람이 임대인이 앞으로 못 올릴 거니까 이때 4년치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럼 이때는 뭐 착해가지고 임대인이 4년치를 안 올렸고 지금은 이제 올린다. 네. 이거는 어폐가 좀 있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최근에 저희가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이 서초구의 한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원래는 12억이었는데 15억에 3억이나 뛴 계약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원인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5%밖에 못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서 받는다라는 임대인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실제로 올해 지금 임대차 3법이 4년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세가가 오르는 게 임대차 3법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장님의 의견이 또 궁금한 시점인 거죠. 소장님이 지금의 전세가의 상승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일단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임대차 3법을 굉장히 뭐 이렇게 혐오하듯이 뭔가 임대차 3법은 없애야 된다라는 기류도 좀 있고 네. 그거를 존치시켜야 된다 이런 기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쪽에서 보면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지금처럼 뉴스에 보면 이제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렸다. 이게 이제 과연 지금 이렇게 전세가 3억씩 올라가는 현상이 임대차 3법 때문인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려면은 이제 그 과거를 좀 돌아보면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 자, 지금 이제 4년 차 됐으니까 그 4년 차 앞으로 4년을 못 올리는 거를 그쵸. 지금 올리겠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나름 타당한 말인 것 같은데, 자, 예를 들면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2년 차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전세 만기를 됐던 사람이 임대인이 이때에 똑같이 앞으로 못 올릴 거니까, 앞으로 못 올릴 거니까 이때 4년치를 올리겠다. 이렇게 시도를 할까 안 할까? 그때는 이제 했으니까 네. 시행됐었으니까 네. 그런 마음이 더 컸을 것 같거든요. 그죠. 훨씬 네. 컸겠죠. 근데 문제는 2022년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하락했어요. 네. 그러네요. 하락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럼 이때는 뭐 착해가지고 임대인이 4년치를 안 올렸고 지금은 이제 올린다. 네. 이거는 조금 뭐랄까 어폐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현장에서 보는 임대인들은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그 계기를 미리 막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에 맞게 그리고 시장보다 조금 약간 과한 느낌으로 항상 올리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시장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전세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많이 올라가고 어떨 때는 적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다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3억 올라간 아파트가 네. 전체적인 또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냥 일부 비싼 아파트에서 한번 뛰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서울 수도권의 전체적인 현상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대표적이라기도 보기 어려운 그냥 특수한 어떤 사례들을 일반화시키는 오류의 경향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드려보니까 2022년 과거를 살펴봤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임대차 3법에 대한 그 영향력이 더 컸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근데 진짜 올려받고 싶은 마음은 더 컸을 텐데 일단 시장이 그걸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걸 먼저 봤을 때 그때는 진짜 떨어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올라서 받지 못했는데
2024년 올해는 시장을 봤을 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반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인의 입장보다는 시장을 네. 받아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이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정말 특수 단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전세가는요. 제가 전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22년도에 과하게 떨어졌어요. 평소보다 굉장히 전세가가 과하게 떨어졌어요. 예. 그게 이제 임대차 3법 2년 차와 그 다음에 고금리, 네. 갑작스러운 고금리 현상이 겹쳐서 전세가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임대인들은 이거보다 올려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이제 매매 쪽으로 많이 쏠려서 임차인들이 좀 적었을 때 현상보다 네. 지금은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2020년, 21년에 비해서 네. 현저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이 되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인들이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네. 충분히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세가가 거의 지금 52주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지금의 이런 뭐 몇 억씩 올렸다 네. 이런 게 더 좀 영향을 미쳐서 더 많은 폭으로 좀 올리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좀 뭐 궁금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어느 이런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임대인들은 당연히 내 권리,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해? 네. 이런 느낌으로 계속 올리려고 시도하는 그런 횟수와 네. 금액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는 좀 있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임대차 3법 4년 차와 지금 맞물려서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더 많은 폭으로 야 그럼 4년마다 지금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2028년에도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또 막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단 그 뭐랄까 사회 현상을 리셋하는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2020년 8월에 이제 임대차 4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2020년 8월부터 모든 전세를 리셋해서 지금 계약을 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게 4년마다 이제 만기가 딱 그때 도래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행은 2020년 8월에 했지만 네. 2020년 9월에 계약한 것도 있고 2020년 10월에 계약한 것도 있고 2021년 1월에 계약한 것도 있잖아요. 네. 각기 출발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시간차가. 그래서 지금 전세 만기 도래하는 것들이 시간의 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지금 각기 집마다 다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굳이 딱 끊어가지고 2020년, 22년, 24년 이런 식으로 끊어서 말하는 거는 네. 이 시장의 움직임, 순환 고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냥 리셋시키는 개념으로 시장을 파악하는 거예요.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오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들려요. 네. 전세가가 오르는 건 곧 뭐다? 이 매매가와 갭이 줄어드는 거다. 네. 이러면서 이제 갭 투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갭 투자를 하느냐의 부분은 한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봐야 돼요. 3가지 조건이. 네. 그게 동시에 달성했을 때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도 갭 투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가율이라는 거예요. 전세가율. 전세가율은 뭐냐면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전세가율이 50%일 때 60%일 때, 80%일 때 찾아보면 50%일 때 10억짜리 매매를 하려면 갭 투자하는 사람은 자기 돈 5억이 들어가야 돼요. 60%일 때는 자기 돈이 4억만 들어가면 됩니다. 8억일 때는 자기 돈이 2억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전세가율이 어느 쪽일 때가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냐? 전세가율이 80%일 때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이제 갭 투자의 효용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가면 전세가율이 좀 올라가지 않냐. 네. 그러면서 이제 효율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갭 투자가 늘지 않겠냐.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만.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50%였다가 55%였어요. 그럼 좋냐? 좋아진 건 맞죠. 그런데 효율적인 절대적 그 효율성에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도 4억 5천인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점을 일단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네. 되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측면이 있어요. 정책.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과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양도세 중과와 취득세 중과가 아직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물론 조금 약해지긴 했어요. 약해졌지만 일반 세율보다는 과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다주택자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네. 다주택자 개념이에요. 다주택자 개념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냐? 세금적인 측면에서 지금 절대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 있고 네. 양도세도 중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봤자 세금으로 더 많이 날아가게 돼요. 그런데 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얘네들이 없어집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는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없어진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이게 없어질 거거든요. 없어졌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두 번째고,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매매가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올라가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사실 그냥 손해거든요. 네. 갭 투자는 나한테 그 보유하고 있으면서 생기는 수익이라는 게 없어요. 오로지 시세 차익형이거든요. 그렇죠. 시세 차익형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이 생기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2020년, 2018년부터 21년 사이에 시장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2018년부터 21년 사이에는 갭 투자를 하면 네. 무조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실제로 시장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를 활발적으로 했을 때 수익이 생기는 구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과 일부 세대들만 좀 뭔가 움직임이 있지 다른 지역들은 다른 지역들은 아직도 조용하거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럴 때 섣불리 투자했다가 안 오르면 내 돈만 지금은 투자 금액도 많잖아요.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인 아파트를 갭 투자를 했다. 5억이 들어가는 거죠. 10억짜리를 살 때. 그럼 5억으로 내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예금만 들어도 뭐 요즘 적게 잡아도 2% 3%는 나오잖아요.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를 아무 수익도 못 올리면서 묶여놔야 돼요. 여기서 또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라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쪽으로 맞물려져 있을 때 갭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합하는 게 딱 그 전세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전세가율도 상당히 높지 않다. 올라봤자 낮다. 이런 상황을 자꾸 갭 투자로 연결시키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갭 투자를 지금 조건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야 되고 정책적인 부분, 세금, 중과가 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매매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세 개가 동시적으로 발생이 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전세가율도 올라가는 거면 네. 이게 줄어드는 게 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갭 투자가 나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조건이긴 하네요.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나오려면. 그게 나오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전세난이라는 상황이 생겨야 네. 이 조건들이 성립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전세난이 아니에요. 전세난이라는 이 표현을 아주 쉽게 쓰는데 나는 어지러운 거거든요. 굉장히 어지러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난이라고 하는데 지금 임차인들이 전세 물건이 없어서 전세가가 올라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전세난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시기가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네,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진짜 가보면 1000세대 아파트에 전세 물건이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가 물건이 없어서 다른 아파트를 가려고 돌아봤는데 이 아파트도 똑같아. 그리고 C 아파트를 봤는데 C 아파트도 똑같아. D를 봤는데 D 아파트도 똑같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옮겨가봤자 무조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러면 그냥 내가 살던 집에서 가격 올려주고 살자. 이런 선택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고민하면 없어지고 그 물건. 그러다가 이제 이 미친 전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냥 차라리 집을 사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게 전세난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전세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이유가 지금 임대차 3법이 4년치가 도래했고 이걸 4년치를 미리 올려받겠다는 임대인의 입장, 이 마음 때문에 이게 올라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진짜 이게 맞냐 합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된다. 네. 그래서 2년 전이 2022년이죠. 그때 과거를 좀 떠올려 보면서 좀 분석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임대차 3법에 부작용이 정말 많다. 그래서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로 들어봤을 때는 이게 임대차 3법 때문 아니라는 거죠.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임대차 3법 문제가 없는 걸로 딱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어렵다니까요. 네. 임대차 네. 3법에 문제는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있기 전에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그럼 또 안정적인 법이냐? 아니에요.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족스러운 제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있냐? 네.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잖아요.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까 없애자. 근데 이거를 따져봐야 될 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네. 임대차 3법들이 지금 좀 불합리하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리고 시장을 좀 뭔가 왜곡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따져봐야 될 게 그래서 이걸 존치하느냐 없애느냐 따져볼 때 자 그러면 과거로 없애는 상황으로 가면 다 이거보다 더 좋으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없어졌을 때. 네. 네. 그럼 임대차 3법이 왜 생겼냐? 미쳤냐? 이거죠. 네. 분명히 그냥 임대차 3법이 없을 때 임대차법이 네. 그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많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또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네. 또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돌리냐를 문제를 따져봤을 때는 확실한 검토를 통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지만 이걸 개선하는 쪽이 낫냐 없애는 쪽이 낫냐 그러려면 또 과거를 돌아가서 과거의 문제점과 이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없애자. 아예 없애자. 이거는 세상의 제도를 뒤로 돌아가면 이 제도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미친들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제도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각이나 위치가 서로 상반되어 있거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반되어 있어요. 만족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이 그건 절대 없어요. 둘 다 불만족인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은 저는 처음 생길 때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맞아요. 생길 때는 저 이거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아마 기억나네요.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제 영상을, 저 믿기지 않겠다는 분들은 영상을 되돌아가 보시면 됩니다. 2020년 8월 전후해서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하필이면 시장이 과열될 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했다가 이게 시행이 어쨌든 됐잖아요. 시행이 되고 나서는 저는 폐지를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요. 네. 왜? 어차피 시행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되돌아가더라도 이게 없는 상태보다 나아지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문제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재에 있을 때에 개선하는 쪽이 없앴을 때 또 다른 부작용,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부작용을 네. 생각하는 것보다는 존치하고 이걸 개선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나은 방향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게 이 제도라는 건 한번 만들기도 어렵지만 시행했을 때 다시 돌리고 나면 굉장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저는 비슷한 일예의 제도가 자사고. 지금 자사고도 막 없애냐, 폐지, 네, 폐지냐 뭐 이런 네. 논란이 있잖아요. 그럼 이명박 정부가 자사고를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냐? 미쳤냐? 이명박 대통령이 미쳐서 멍청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우리나라 공교육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책으로 자사고, 특목고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특목고가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문제 많으니까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그럼 그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상황은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취지를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네. 이게 나왔는지를 취지를 알아보면 네. 이걸 그럼 어떻게든 끌고 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좀 개선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가 어렵게 만들어졌으면 그 만들어진 취지, 과거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그게 얘들이 문제가 또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거고 그렇다면 이게 또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속에서 나름대로 또 적응을 해왔잖아요.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보완할 걸 보완하는 게 훨씬 더 사실 사람들한테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는 쪽으로 가는 거지. 네. 또 제도를 바꾸는 거는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황이 또 도래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간에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좀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